안녕하십니까. JTB 뉴스 채널에서 선보이는 JTB 인물탐구. 저는 아나운서 서주영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북 지역 14개 시군단체장 출마 예정자와 교육감 출마 예정자, 개개인들을 탐구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30분가량 진행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고창구수 출마 예정자 김만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환경보전특위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은근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JTB 뉴스 채널 인물 탐구에 나오신다고 좀 홍보 좀 하셨나요?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기대를 해보면서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대표적인 경력들 자랑해 주시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동북아 평화협력특위위원장을 작년까지 역임했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환경보전특위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김대중 기념사업회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또 전라매일신문의 객원논설위원으로도 칼럼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경고창 청년회 초대회장 역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고창초등학교 총동창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네. 근본 대선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대위 조직특보 1호로 제가 임명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굵직한 그 길들을 걸어 오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좀 사진을 통해서 좀 더 그 인생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예, 제가 졸업한 고창고등학교 모교 교문 사진이고 또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고창에서 태어나서 고창 초중고를 졸업하고 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한 후에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무역회사에 근무도 했고 또 무역회사를 35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진이 넘어가고 있지 않은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건 마침 이제 사진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적에 학생회장 비선됐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요. 스포츠 머리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당시에는 스포츠 머리가 저희 젊은 학생들한테는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그 1년 전에 스포츠 머리를 이제 허용을 했길래 제가 그 학생회장 선거에서 우리가 스포츠 머리 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근데 그냥 포퓰리즘 같은 그런 공약이 아니고 제가 한번 생각해봐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공약을 내걸었더니 무려 97% 이상의 뭐 공산당 투표 같은 그런 득표율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할 테니까 교내에 이제 폭력 같은 거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부탁드려서 학생회장 당선됐을 때 그 사진이 앨범이 있는 사진 네. 그대로고요. 아마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 모교의 이제 보리알 상징이죠. 보리인데 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보리알 같은 그런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지는 그 보리알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학생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저 보리알 이제 보리가 저희들이 이제 모교 상징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저 사진은 제가 이제 어느 유대인 그 결혼식에 이스라엘에 초대받아 갔을 텐데요. 저는 그 무역회사에 일찍 입사해서 29살 때 성산무역이라고 하는 그 수출 전문 무역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5년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저희 회사의 큰 고객인 이스라엘 바이어의 그 결혼식에 제가 피로연에 참석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다음 사진은요? 그다음 사진은 제 어머님의 이제 고희연 사진인데요. 거기로 들으셨던 그 고희연인데 뭐 우리 국내 그 하객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외국에서 그 여러 하여간 우리 큰 바이어들이 그 수입상들이 대거 참여한 거고 저기에는 이제 나이지리아 대사 부부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이지리아 대통령 영부인이 저희 회사를 방문한다는 아주 그 기쁜 뉴스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흑인 사회에서 저희 회사 브랜드가 지금 이제 우리 보통 일반인으로 따르면 샤넬 같은 그런 브랜드 네. 자리 잡게 된 어떤 그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건 이제 제가 재경고창 청년회 그 초대회장으로 활동할 때 사진인데요. 저는 이제 사업하면서 엄청 바빴죠. 또 더더구나 이제 해외 무역 수출을 하니까 70여 개국을 순방하고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도 고향 일에 소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저기 이제 2000년도에 재경고창 청년회를 조직해서 제가 초대회장으로 일하면서
한마음 체육대, 재경 고창인 한마음 체육대를 개최할 때 같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향을 위하는 마음들이 바쁜 와중에도 정말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분들과 가까이 지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재경고창 청년의 단합대회. 그래서 뭐 1년이면은 뭐 한 대여섯 차례씩 저렇게 워크숍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면서 지금 현재도 뭐 처음에 제가 체육대회 할 때는 1,500명, 2,000명 모였는데요. 지금은 3,000명, 20년이 지난 지금은 3,000명이 이상이 모이는 재경고창인의 그 화합, 단합의 한마당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내온 일련의 그 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암만 누구라도 바빠도 수구초심하는 마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우도 죽을 때는 굴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이야기처럼 고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예. 그 바쁘게 7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고향에 대한 애정,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고향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서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나요? 애초에는 누구라도 뭐 정치하겠다고 일찍부터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74학번인데요. 그 당시에는 유신, 독재, 다도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당연히 대학가에서 시위가 많이 있었고 또 시위대일에 당연히 동참하고 또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박 4일 동안 청량리 경찰서에서 구리 생활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러면서 과연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요즘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님, 나중에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때는 동계 우리 뭐 많은 가신들이 또 함께 하시고 민주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는 거의 유일무이한 지도자셨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이러면서 저는 그 책에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설파하시다가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불의의 편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설파하시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신념하고 너무 부합돼서 그때부터 참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일었고요. 많은 어록이 있습니다만은 그분께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이것을 정신의 최고의 덕목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실사구시의 정신. 문제의식이야 원론적으로 갖고 있어도 좋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해결 방법만큼은 상인적인 그런 감각, 현실 감각을 무시한 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또 공감하면서 배웠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대통령직에 오르시고 나서도 사실은 권좌에 오르신 거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정적까지도 과거에 자기를 음해하고 뭐 감옥에 보내고 거의 뭐 사형 선고까지 했던 그런 정적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몸소 실현하신 분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분들 많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통합의 정치를 몸소 행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이제 제가 김대중 기념사업회 등기 이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사저에 가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만 바로 저 사진은 도서관에 바로 옆에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도서관에 있는 대통령님의 사진인데 저 앞에 설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감회가 들고 저런 정치인이 한번 돼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총선에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그런데 정말 저한테는 영원한 큰 스승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에 입문의 계기까지 들어봤고요. 예. 자, 그렇다면 본인의 가장 큰 장단점을 좀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장점은 저 앞에 있는 저 사진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첫 부분을 제가 번역한 책 그 사진인데요. 신학자가 아닌 사람이 또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참 사실은 무모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소망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갖고 있어서 맞춤법 띄어쓰기가 올바르고 최소한 어법이 우리 현대에 맞게 돼 있어서 누구라도 읽으면 저렇게 좋은 경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한번 번역해보고 싶었어요. 꿈이었죠.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서 2008년도 이후에 쭉 이제 공부도 하면서 7년 동안 하루에 3만 시간, 하루에 12시간씩 총 3만 시간, 3만 시간 걸려서 보통 10,000시간 법칙 그래서 10,000시간이면 전문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출판할 때까지 시간은 더 걸렸습니다만 제가 번역하는 데만 해도 하루에 12시간씩 3만여 시간이 소요된 책입니다. 250년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저렇게 주해설을 함께 쓴 책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도전의식,
끈기, 집념 이런 거를 남들이 저한테 이제 장점이라고 평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제가 잘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원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저는 다름을 항상 인정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은 또 주위 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원칙은 양보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다른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 존중을 하는 데는 또 제가 앞서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행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예, 그 예. 정신, 도전 의식, 끈기가 오늘날에 또 김만균 특위위원장님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까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존경하는 인물을 있다면 어떤 분을 꼽으시겠습니까? 예, 저 사진은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30살 때 지어드린 집 화단인데요. 제 둘째하고 이제 이렇게 다정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인데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시고 제 주변에서 제 어머니를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몰라도 제 어머니는 아십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정말 희생과 봉사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큼 자식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신데요.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칭찬받는 사람은 꼭 되어줬으면 좋겠다. 보통 분들은 다 공부 잘하라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반드시 옆집에 굴뚝에 연기 나는지 살펴봐라 하는 말씀을 되뇌이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교육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굴뚝에 연기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이제 저 집이 원래 이제 기와집을 제가 이제 새로 양옥집으로 지은 건데요. 방 한 칸을 항상 이렇게 새를 놓지 않고 방이 좀 많았는데 여자 행상분들이 묵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목포, 여수 이런 데서 김, 멸치 이걸 가져오는 행상들이 많은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저 새 안 내주시고 저렇게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개방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행상을 하실 적에 비단 보따리를 이고 그렇게 행상을 하셨는데 어느 한 집에서 항상 방을 내줘서 잠을 자게 해줬대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집을 사게 되면은 방 한 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 집을 나올 때 이런 생각, 그렇게 기도했대요. 어머니 불자신데, 불교 신자신데요. 내 이렇게 숙소를 주신 이 집의 아들들이 꼭 잘 되도록 자기가 믿는 부처님한테 발언하셨다고 하시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방 한 칸 내놓는 거야 웃으시면서 하지만 너도 세상 살면서 돈을 벌거든. 그래서 밥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거든. 부자 아니더라도. 옆집 굴뚝에 연기 나는지 살펴봐라 하고 정말 세상에서 그보다 큰 스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 자서전을 쓰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 제 어머니라고 졸업식 때 사진인데요. 학사모 아니라 박사모를 쓰셔도 되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머님의 또 사랑을 예, 예. 표현을 해주셨고 또 다음 이 사진도 이제 저희 집 화단에 네. 지금 제가 이제 첫해 제가 30살 때 사진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요. 뒷모습이라 그런데 아마 고창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강칼라 수녀님하고 제가 손잡고 몇 달 전에 이렇게 걸어가는 사진인데요. 사진 한 장 다른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강칼라 수녀님인데 아마 JTB도 출연해서 아실 거예요. 네, 네. 저는 이분이 희생과 봉사의 아이콘, 정말 푸른 눈의 천사, 그리고 고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마더 테레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25세 때 6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막 졸업할 때라서 기억나요. 정말 벽 안에 푸른 눈을 가지신 수녀님께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반세기 이상을 50년 이상을 봉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분은 봉사란 말 많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함께 살고 있다는 말씀, 봉구하고 계시는데요. 모란장 국민훈장도 타셨고요. 호암상의 사회복지 부문 상 타면서 제 기억에는 3억 가까운 돈이었던 것 같은데 상금이 그 모든 것을 다 마을에 쾌척하시는, 제가 평소에 다니면서 좀 선물도 드리고 뭐 좀 먹거리도 갖다 드리면 다 사양하시거나 다 마을에 나눠주셔요. 그런데 딱 하나 그때 인터뷰 호암상 받고 나서 그 인터뷰하실 때 그 전면 인터뷰를 보니까 다 고향 생각이 나지 않아도 옛날 소년 남자친구도 생각이 나지 않아도 어릴 때 먹던 살라미 생각이 그렇게 가끔 난다는 말씀을 듣고 제 집사람이 항상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제 집에 들렸다 올 적에는 그 살라미를 준비해 줘요. 그래서 갖다 드리면 살라미만큼은
아주 웃으시면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수녀님한테 선물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살라미 많이 갖다 드리십시오. 제가 힌트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예, 예, 팁까지 예, 존경하는 예. 인물에 있어서는 이제 어머님과 칼라 수녀님을 꼽아주셨는데 아마도 예. 이제 봉사와 희생이 가장 예. 큰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그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서는 14개 시 지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소멸 위기 도시에서 행복 도시로 가기 위한 이 어떤 현안이 있으실까요?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고창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죠. 아마 정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몇 년 동안에 수백 조를 쓰고 있어도 세계 최저출산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큰 문제죠. 예, 고창만 해도 6만에서 현재 한 5만 4천 된 지가 몇 년 사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무지갯빛 공약들을 전부 내놓는데요. 저는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육아, 교육, 청년 일자리 이런 문제들은 단편적인 공약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단절되죠. 그래서 이게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되어야 하고 더더구나 국가 시책하고 맞물려서 그 여백이 생기는 그런 곳을 지자체에서는 맞춤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씩 잠깐 말씀드리면요. 출산 장려금 해가지고 고창도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첫애 나면 100만 원, 다음에 200만 원, 셋째 나면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줍니다. 고창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 또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 셋 난 집이 몇이나 있습니까? 하나도 낳으려고 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자 그대로 전시 행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 하나도 낳지 않는데 3명, 4명, 5명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속이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첫째, 둘째를 낳는 집에도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지금보다 갑절 이상을 어떤 아이를 낳든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면사무소, 면소재지에 가도요, 1년에 5명, 6명이 입학합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백을 채우는 행정을 공약을 하고 또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육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육아 수당 많이 줘요. 많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 애들 키울 때 앵커님 더더구나 여자분이시니까 1년 6개월 정도 산 후 되면은 그때가 가장 힘드시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유아원 보내기 전이죠. 이럴 때 20만 원, 30만 원의 육아 수당 뭐 이런 비용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육아 경험이 많은 육아 지도사를 한번 파견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한번 제가 제안해 보는 건데요. 이거 선례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지자체. 왜냐하면 육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실 노인분들이기도 한데 아주 극노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아이 기르는 거야 얼마나 경험이 많으세요. 우리 젊은 분들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면은 굉장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요. 우리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학습 건설을 많이 합니다. 대도시에 전부 이제 대학 가면은 살 수 있는 숙소를 주는 거죠. 좋은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학습 지을 만큼 다 지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할까요?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가 지방 소멸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고창에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 떠나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다면 그렇게 크게 일찍부터 자기 지방을 탈출하는 듯한 교육 때문에 이런 일들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재수급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단계별로 학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학원도 가지만은 공기업에서 공기관의 행정기관에서 그런 인재수급 제도를 운영한다면은 아마 엄청난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누가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요. 은퇴한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일자리도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는 귀농하신 대학 교수님들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10손가락이 넘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분들한테 후학들을 위해서 봉사해달라. 물론 뭐 소정의 뭐 강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흔쾌히 허락하실 걸로 믿고 몇 분한테 제가 제안해봤더니 그런 일이라면 내가 절대로 이론도 받지 않고 하겠다는 분 많으세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네. 얘기 안타깝고요. 또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공장에 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공예가 있든 없든 하여간 일자리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자리에서 일할 청년들이 고창에 있냐 이겁니다.
우리 고장에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임금을 받고 그렇게 힘든 일들, 3대 업종에 속하는 그런 일들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그런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물론 뭐 누군가는 일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 양질의 일자리란 그 청년들이 요구하는 눈높이가 있잖아요. IT 또 뭐 유통의 문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려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유동인구 유입 극대화의 인구 감소 위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부에서 몇백 조를 들여서도 세계 최하위로 출산율을 기록하는데 지자체에서 얼마 예산 세운다 해서 반전될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장밋빛 공약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고창 같은 경우 5만 3천이니까 한 5만여 명 되지 않습니까? 지방 위기, 소멸 위기라고 다들 지적하고 그렇게 씁니다. 5만 정도 선을 지방 소멸될 위기라고 쓰는데요.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유엔에서는요. 행복도시, 최적 행복도시를 5만 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가장 좋고 복지를 행하기 좋고 공동체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인구가 5만으로 잡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주 인구가 5만 정도면은 결코 작지 않다. 적지 않고 여기 유동 인구가 중요하죠. 체류형 유동 인구가 있어서 이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아주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문자 그대로 행복 최적 도시가 되는데 선례가 있어요. 우리 네. 가까운 호남에 어딜까요? 순천 같은 곳입니다. 다른 지방을 들어서 좀 뭐 우리 지방이 미안합니다만은 순천 같은 경우가 인구 6위 7위에서 지금 3위예요. 익산을 제치고. 그럼 뭘까요? 그 지방을 찾는 유동 인구가 체류형 관광객 수가 많은 거예요.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네, 네.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숙소가 필요합니다. 관광객이 와야 숙소를 짓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좋은 숙소가 있어야 지나가던 관광객도 그 자리에서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밥도 먹고요. 제 말 맞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순천에 있는 호스텔들이 굉장히 그 유럽식의 호스텔이죠. 3층, 5층짜리 소규모의 호스텔, 유스 호스텔을 해도 좋고 호스텔도 좋고 그런 규모의 그 호스텔 숙소들을 고창에 시급하게 좀 건립했으면 좋겠고요. 네. 수학여행의 메카화 저는 이제 주창하는데요. 수학여행을 우리 고창에 올 수 있는 학습거리가 많아요. 동학이명의 발상지잖아요. 또 운곡 습지가 있고 또 고인돌 유적지가 있고 이런 거 해서 수학여행 올 수 있는 충분한 학습거리를 제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영상 테마 기념관이라든가 제 유튜브에 사실은 다 이렇게 공개했어요. 그래서 또 스포츠 전지 훈련 또 이 전국대 유치 이걸 통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제가 일례만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50억이라는 지역 화폐를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다 치십시다. 그래서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이나 스포츠 전국대회 이런 규모에 오시는 분들한테 10%의 지역 화폐를 더 준다 치십시다. 50억을 투입하면은 그분들은 500억을 우리 고창에 쓰고 가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고창을 위해서 유동인구 유입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고 고창에는 고창읍성과 노동저수지를 연계해서 꽃축제가 아니고 사철 꽃축제를 해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등고선 따라서 꽃을 심고 꽃길 따라서 차가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 꽃길 사이에 데크를 깔아서 사람들이 산책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네덜란드에 있는 튤립 축제보다 훨씬 더 유명한 축제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네. 눈으로 봐왔으니까. 굉장한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예.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전시행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실질적인 그런 대안들을 잘 제시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약 한 그러네요.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지역 예. 현안에 있어서 어떤 거를 또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구인난 문제를 제가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구인난. 좀. 자, 예. 이제 고창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고요. 외국인 또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유입 체계에 있어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E9 비자 그 코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전문 취업 분야, 단순 노무 비자를 얘기하는데요. 고창에는 500가구 이상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친인척들을 그분들이 이제 불법 체류하지 않겠다는 신원 보증서만 군청에다 제출하면은 행정에서 그걸 전부 취합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제 산업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전부 제출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서비스 시행하면은 제가 이미 출입국 관리소를 비롯해서 제가 무역회사를 35년 한 사람입니다. 외국인 초대하는 데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잘 알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고창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인력 사무소를 위해서도 관리도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요, 그분들 위해서 숙소 짓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편의에 떠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 외국인 인력 구인난 이거 해소하는 데는 아주
좋은 모범 답안이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정도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걸 한번 들어볼까요? 행정 서비스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네. 이제 이 문제는요. 제가 좀 누누이 강조하는 문제인데 공급자 위주의 그 시혜적 서비스다. 행정이 현재는 지금까지. 네. 마치 당연히 해줘야 될 것도 꼭 베푸는 것처럼 하는 거 좀 불편해요. 근데 이미 지자체 근본 취지가 뭐겠어요? 우리가 모두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 행정도 필요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자세 이런 게 필요한데요. 공직자분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제가 살펴봤어요. 기피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돼요. 때로는 이게 나중에 승진하는데도 불편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적극적 그 행정 서비스를 하다가 문제가 혹시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의의 행위였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공직자들이 당연히 능동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고가 평점에 반영이 돼서 승진이나 요직으로 움직이는데 기준이 된다면은, 그리고 이거는 인사권자가 어나운스니까 발표를 해야 합니다. 네. 나는 이런 공직자를 우대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라고 한다면은 단언컨대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 기업가의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럼요. 게 가장 예. 중요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좀 쉼 없이 30분을 꽉 채워서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JTB 뉴스 채널 좀 홍보도 함께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네. 제가 이게 사진 들었습니다. 예. 유튜브 JTB 뉴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란 국민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현재 지금 우리 고창의 행정, 정치는 우리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있나요? 아니면 더 흐르게 하고 있나요? 우리 주위 둘러보시면은 금방 들어보실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고창에도 관리 위주의 행정이나 정치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 100년을 희망 미래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설계하는 거시적 안목과 경영 마인드를 갖춘 사업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라는 지위, 그 자리가 아니라 직책,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직책에 도전함을 역시 또 감히 고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2차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 사랑의 빛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반자가 돼서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온 가정에 한바구음 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올곧게 바라보는 시각과 또 오늘 보여주셨던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고창군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만균 고창군수 출마 예정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요, 이한기 진안군수 출마 예정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0분을 정말